저는 정청래가 네. 한동훈의 길을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면 예. EJ가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네. 이거 어떻게 EJ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민주당의 기류를 파악하고 있는 바로도 네.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정 관리를 하던 사람들도 예. 김어준 씨는 비명에 가깝다. 음. 그리고 정청래는 반명에 가까워 보인다. 이제 이렇게 좀 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대표로 취임했을 때 가장 큰 인사권이 바로 지명직 최고위원입니다. 그렇죠. 선출직으로 나오려면 거의 억 단위의 비용을 써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의결권을 가진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호남 3선의 서삼석 의원 대표적인 비명계 반명계에 가깝다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명청전쟁 지금부터 이제 네. 박미영 대변인과 명청전쟁 2라운드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시점입니다. 예. 서삼석 의원 그렇죠. 반명에 가까운 호남 3선 의원인데 이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명 커뮤니티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 이런 데 보면 난리 그렇죠. 나는 게 지금 일단 지난 6일에 정청래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회 호남 3선 이름이 어려워. 호남 3석이기도 하네요. 서삼석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비명계 3선 거기다가 이낙연 전 총리의 특보 출신이다. 그렇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거 이재명 대표 당시죠.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찾기도 힘든데 지금 민주당 현역 중에 체포 동의안 찬성했던 사람 몇 명 생존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이 사람을 초이스를 해갖고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다. 이거는 대놓고 노린 거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저는 정청래가 네. 한동훈의 길을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면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받을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딱 비대위원장 딱 되고부터는 받을 건 없고 이제 짐이죠.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한동훈의 길을 갔는데 정청래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까지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공천도 받아야 되고 또 당대표도 받아야 되고 이기 때문에 정말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지만 그렇죠.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현재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떠받들듯이 이렇게 갔었죠. 그런데 사람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이 시간에도 있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입문할 때, 즉 정동영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는 사실은 급 차이가 이미 정청래는 현직 의원이었고 네. 이재명은 이제 그때 당시에 거의 뭐 수행 내지는 뭐 이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길을 보면은 정청래가 계속해서 의원을 할 때 뭐 성남시장 할 때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왜 이렇게 분란만 일으키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심지어 경기지사 시절까지도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단지 그동안은 본인의 어떤 입장에서 공천을 받고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뭐 같이 가는 그런 어떤 신용을 했다. 이제는 본격적인 정청래의 색깔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가 한동훈의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다음에 썸네일 나왔네. 예. 서삼석 의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데 예. 서삼석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88년 누구죠? 그 보좌관으로 출발을 했다가 2000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무한 군수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 군수를 상당히 이제 오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 이제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지고 2018년 보궐에 와서 이제 3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좀 주관이 있고 완전히 반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제 체포동의안 2023년 9월달 체포동의안 할 때 그때 제 기억으로 민주당 의원 중에 23명이 체포동의안 찬성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인데 지금 진짜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가 만사인데 당 대표로서 가장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권이 지명직 최고위원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인데 그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서삼석을 임명했다. 예. 그것은 뭐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정청래 색깔을 드러낸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 내 갈 길을 간다. 예. 뭐 이런 어떤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최고위원 그 호남에서 현장 최고위원이 할 때 그 어디 갔어? 의원들 어디 갔어? 이제 사무총장한테 그 연휴 뭐 시장 그죠, 파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이례적인 발언이에요. 그거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좀 첨언하자면은 정청래 대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일에 호남 현장 최고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불참한 의원들이 있었어요. 다 어디 갔어? 안 오신 분들 왜 안 오셨어? 라고 대놓고 공개 경고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이례적인 게 있습니다. 이 불참한 의원 중에 김원희, 정진욱 그다음에 김원희, 정진욱, 이계호 의원이 있는데 이 중에 김원희, 정진욱 의원이 박찬대 의원을 공개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아 이렇게 맞아떨어지기는 힘들어요. 아니 근데 그 호남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현역 의원들은 박찬대 지지를 했습니다. 아하. 심지어 뭐 그 얼마나 박찬대 캠프가 호남에서 이제 쪼개졌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서부 전남권, 동부 이런 식으로까지 쪼개졌는데 예. 그때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은 이쪽이다 다 포함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박찬대를 지지했고 뭐 일부는 좀 중립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왜 이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이례적이냐면 현장 최고위를 한다 할지라도 현역 의원들이 참석은 원래는 잘 안 합니다. 아하. 물론 이제 참석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불참한 이유를 사유를 밝히라고 사무총장한테 지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잡들이 있겠죠. 들어가는 예, 거잖아요. 첫 번째는 예. 공기 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이제 공천권 할 때 봐라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뭐 정식 어떤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세게 나가네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세게 나가는데 여기다가 제가 곁다리로 좀 말씀드리면 이병훈 전 의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분을 호남특위 수석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도 누구냐? 이낙연계에다가 또 체포 동의안 찬성했던 인물입니다. 이러니까 개딸들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져요. 그냥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 이런 데 들어가면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딸과 어떻게 보면 명천 전쟁을 넘어서 명계전 어떻게 개청 전쟁이 청계 전쟁이 뭐 이런 전쟁이 계속 지금 다각도로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딱 비유를 하셨으니까 적확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사실 굉장히 가열차게 반윤 노선을 밟던 인물이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최고위원 지명직 자리에 앉혔죠. 딱 그 똑같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아마 그 스피커들을 대리인 삼아서 공격을 할 겁니다. 마치 비대위원장 시절에 우리 김경률 씨가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그건까지 쏟아내면서 정부의 치부를 들추기 바빴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참 제가 대통령실에 있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뭘 느꼈냐면 여당이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야당은 그러려니 치는데 여당이 정말 각을 세우면 왜 이러지? 왜냐하면 야당은 당연히 해야 될 정부 견제 역할을 하는 건데 여당이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공격을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야당이 특검을 가지고 통과시키겠다라고 압박을 하는데 여당 대표가 8표만 이탈시켜버리면 제2국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정부를 압박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또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좀 부적절한 내부 총질들을 자행을 했지만 대통령실이 감정이라도 드러내면 당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반격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 똑같이 민주당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학습이 돼 있으니까. 대통령실도 부글부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당원들의 그런 어떤 표심을 가지고 취임한 당대표가 최고위원을 누구를 지명을 하든 말든 그걸 왜 대통령이 개입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필사적으로 박찬대를 밀고자 했고 대의원들도 명심을 받들어서 박찬대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줬지만 결과적으로 당선 당원들에게 부메랑을 맞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재편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겁니다. 지금도 대주장도세 이슈 와. 정부가 전혀 주도를 못하고 있어요. 예. 네, 민주당 내에서 아마 주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검찰개혁 TF 같은 것도 다 민주당 내에서 주도를 하게 되겠죠. 말 그대로 전광석화처럼 갈 텐데 정권이 못 받쳐주잖아요. 그럼 이제 지지자들도 정권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그렇죠. 네. 여당에서는 가열차게 가고 있는데 왜 네. 대통령 이렇게 미온적으로 받쳐주지를 못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딱 한동훈계 팬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배신자는 대통령이다. 또 이제 그런 식의 엉뚱한 논리를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고 제도권의 언어를 통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런 약점을 여당이 저당 잡기 시작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 친명계 관계자들이 우리가 그때 한동훈 지지했던 거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라고 저희한테 사과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들의 마음 뭔지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본인은 바람도 좀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근데 정청래 대표가 또 나름 그 기자 관리가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 특히 정청래 대표와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의원들이 기자 관리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을 통해서 나오는 본론 보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뭐 단독 나오는 것도 꽤 그렇죠. 있을 것 같긴 한데 항상 그 정권 때마다 이런 장면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꿀잼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좀 행복해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정청래 대표가 일단 1라운드로 저는 이걸 봐요. 지금 말씀드린 게 2라운드였고 1라운드로는 지금 이춘석 의원 긴급 제명했죠. 그 다음에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강선우 전 후보자,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되자마자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모든 스텝들이 어떻게 보면은 명청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또 하나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본인들뿐만 아니라 약간 제3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하고도 이제 힘겨루기 중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 주도로 검찰개혁 TF를 만들었어요. 검찰개혁 TF를 이제 정청래 대표가 오기 전에 TF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확정된 검찰개혁안이 민주당 최고위에 공식 보고도 되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라고 이름도 좀 길긴 한데 또 다른 검찰개혁 특위를 만듭니다. 그래갖고 민영배 의원을 여기에 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게 사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거거든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그런데 TF를 2개 꾸리는 그런 꼴이에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예.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 다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김병기 당시에 의원과 또 이제 그 누구죠 서영교 서영교 의원하고 이제 붙었을 때 서영교 의원이 4선이고 또 서영교 의원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친명계에 있던 압도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제 김병기 의원이 생각보다 쉽게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 성향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정청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마 힘을 빼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방금 특위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특위는 최고위에서 이제 최종적인 이제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예 최고위에 올리지도 못하도록 아마 이제 사전에 이제 커트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주도를 한 그 검찰개혁 특위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하고도 앞으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정청래의 포지션은 이거죠. 예. 원래 집권 여당은 대통령이나 정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주가 돼야 되는데 네. 정청래는 본인의 어떤 선명성과 본인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통상적인 집권 여당 대표를 쓴 역할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색깔을 더 나타내는 아마 포지션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취임 일성이 뭡니까? 이제 여야 협치는 없다. 예. 내란 어떤 진화만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민인간 악수는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강성지휘층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박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뜨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여야 어떤 협치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국회가 돌아가고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젠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 본인의 어떤 입장만 밝힌다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본인이 받고 이제 정부야 뭐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네.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릴 수 있는 재밌는 것이 얘기 좋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일 때는 윤재옥 원내대표였고요. 예. 당대표일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였죠. 아. 그때도 정확히 같은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거 복붙인데 복붙. 예. 그때 하나 재밌었던 예가 전 내부자였으니까 그때 추경 원내대표와도 전기료 감면법으로 좀 충돌을 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전기료 감면법을 만들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경 원내대표가 얼마나 정책 전문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거의 40여 차례나 전기료 인상을 하라고 하는 보고서가 올라왔는데도 묵살을 했고 예. 윤석열 정권이 표 떨어지는 거 감내하고 전기료 올렸어요. 한전 적자가 수십조 원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도 맞지가 않았는데 정책적으로도 이미 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전기료 또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은 보전이 되고요. 한여름철에는 누진세가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행법으로 보호가 되는데 굳이 이것을 여당 대표가 입법을 하자라고 억지를 쓰니까 추경 원내대표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참 얼마나 깡통인지 아무튼 모르겠고 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대통령실에서도 그때 야 그래 한동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해라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 다음 근데 입법은 어차피 못할 테니까 우리가 2023년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난방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금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남은 기금으로 저소득층한테 보전해주고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는 한동훈이 받고 대통령실에서 뒤치다거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당 대표가 그런 식으로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자기 스피커를 자해를 하는데 활용을 하면 대통령실이 거기서 싸우는 모습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격차 해소 특위를 또 만들어서 임금 그 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을 또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좌파 정책이거든요. 민노총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격차 해소 TF 만들어서 했던 엉뚱한 얘기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때 위원장이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비하인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참 저희가 이걸 수습한다고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민주당에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원외였기 때문에 어떤 그 원내 장악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죠. 많이 상황이 다른 게 정청래 같은 경우는 뭐 원내이기도 하고 네. 뭐 장악력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어떤 스피커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더 부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미국 대사관저 사건도 있었고 뭐 추진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역사가 돌고 도는데 근데 원내 장악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 같습니다. 이거 글쎄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많이 신경 쓸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 국민의힘이 근데 이렇게 차려진 밥상에 잘 해야죠. 지금 뭐 그렇죠. 밥상 계속 지금 걷어차고 막 난리도 아니고. 저는 그래도 아주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많은 당원들께서 알고 있어요. 얼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골머리를 앓았을까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내부 총질을 통해서 당정 관계를 파탄시켜서 대통령이 고립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발을 했던 사람들이 외려 개선 장군 행세를 하면서 개혁 세력을 자처하고 있는 게 우리 당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비상겸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발을 한 게 맞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징계조차 못하는 게 이 당의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분들이 당권을 잡게 된다면 우리 당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당대회 22일에 있습니다. 오늘 뭐 부산에서 합동연설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많은 분들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뭐 저는 국힘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또 이번 사명 같은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조금 첨언을 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명청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명히 이제 지금 현재 명칭 전쟁이 초입 국면에 들어갔고 앞으로 정말 그 황당한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볼 텐데 그런데 국민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힘이 제대로 서야지 대한 세력으로서 그래도 국민의 힘이 나았지, 경제는 나았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역시 우파 보수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자꾸 이제 네타 공방이 벌어지면서 특히 민주당이 공격하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자당의 어떤 후보들을 공격하고 자당의 어떤 당원들이라든지 의원들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한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인데 특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에 가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본인도 뭐 지금은 뭐 내란을 뭐 진압해야 되고 뭐 본인도 지금 현재 그 뭐 내란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특검에 가서 했다고 이런 어떤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정청래가 이야기하는 건지 지금 조경태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인데 이런 어떤 문제가 당내에서 제대로 좀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좀 지지받기는 어렵다. 반드시 이런 어떤 문제를 이번 전당대회 때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짧게 그러면 1, 2분만 그 최근에 이제 특검 관련된 이슈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속보 같은 게 있어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서울구치소 폭파 협박범 긴급 체포됐다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폭파 협박범이 긴급 체포가 됐다. 그 50대 남성이 지금 긴급 체포가 됐는데 안양 만안경찰서가요. 이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고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 4시 27분경에 서울구치소를 폭파시키겠다라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오늘 새벽 5시 18분에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참 세상이 참 이렇게까지 좀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잠시 후인 또 오전 10시 10분에 열립니다. 오전 10시 10분부터 영장 심사가 있는데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공천 개입, 목걸이와 가방 수수 등의 의혹이 주요 혐의입니다. 그 법조계에 따르면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재수사를 통해서 추가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근데 수사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법조계의 뭐 일반적인 판단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오늘 이게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의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 최초의 동반 구속이 되게 되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게 될지. 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교대로 구속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방금 속보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자면 구치소에 폭파 협박까지 했다. 대단히 잘못된 처사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특검의 책임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폭동을 진압하는 기동대까지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과격하거든요. 그런 과격한 상황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은 화제거리들, 쟁점들이 비화가 됐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과열되기 시작하면 지지자들의 감정선을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행위를 한 그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을 자극한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 김건희 특검이 무리수를 둔 그런 부메랑을 맞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좀 전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사례들은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두 부부가 모두 다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은 가정 경제, 뭐 이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녀가 없기는 하지만 자녀 양육을 비롯해서 모든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10여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동시 구속을 하지 않아 왔던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자비나 과거 관례들이 통용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판사들이 바람 불기도 전에 먼저 눕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법리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그런 것들은 제가 모든 것은 업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거 과격하게 특검을
이끌어왔던 분들 모두 다 그 업보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도 이런 식의 수사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보시면 어떠세요? 예, 그 구속영장이라는 게 발부 요건이 이제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네. 뭐 증거인멸이라는 도주의 어떤 우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직 어떤 영부인으로서 어떤 증거인멸, 특히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뭐 상식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어떤 명확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현재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특검의 어떤 무리한 수사에 의한 어떤 일부 어떤 그 본인의 어떤 범죄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진술이 있을 뿐이고 명확한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입증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직 영부인을 현재 대통령도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면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뭐 특검이 거의 제정신 아니게 지금 현재 과잉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또 법원도 영장 발부에 대해서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영장 발부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좀 있을 수 없는 영장 발부를 너무 지금 남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나치게 칼을 이렇게 휘두르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과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권의 입장에서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뭐 이재명 정권 잘한다 이렇게 칭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탈탈 털려서 이게 언론의 어떤 보도 가치도 저는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졌다고 보는데 이런 식의 어떤 지나친 공권력 어떤 그 행사에 대해서 예. 특검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좀 진행을 좀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